너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3년 동안 내 집에서 손주 키워주고 2억 넘는 세상까지 다 줬더니 이제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게 걱정이라고? 침묵이 흘렀어요. 딸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눈만 내리깔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숙이라고 해요. 올해 69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35년간 동네 약국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벌어서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죠.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었는데 넥타이를 매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딸 민지가 그때 말했어요. 엄마 혼자 두면 걱정된다고 우리 가까이 이사 오라고 했죠. 민지는 결혼한 지 8년 차였어요. 사위 재훈이도 찬성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외로움에 지쳐있던 때였으니까요. 딸의 권유로 민지 이름으로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시세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살던 집이었죠.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 딸에게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현금 5천만 원도 따로 줬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건 미리 주는 게 낫다는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민지는 그날 무척 기뻐했죠. 저는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일주일에 4일은 손주 서준이를 돌봐줬습니다. 6살 된 예쁜 손자였어요. 아침에 유치원 보내고 오후에 데려와서 간식 챙겨주고 함께 놀아줬죠. 행복했습니다. 딸과 손주와 함께 사는 게 꿈만 같았어요. 외로움도 사라졌죠. 이게 바로 노후의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죠.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예약 확인이라는 문구였어요.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죠.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해요. 약국 일도 할 수 있을 만큼 멀쩡하죠. 왜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제가 방해가 되는 걸까요? 이제 필요 없어진 걸까요?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냥 오해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이 떠올랐죠.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저를 민지가 꼭 안아줬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민지의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49제가 지나고 민지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젊은 부부 생활에 제가 끼어드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계속 설득했어요. 매일 전화해서 혼자 지내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었죠. 실제로 힘들었어요. 남편 없는 집은 너무 컸습니다. 방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엄마, 아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내어드릴게요. 제 명의로 집을 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없잖아요. 민지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어차피 딸 하나뿐인데 미리 증여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다고 했죠. 사위 재훈이도 처음엔 사양하는 듯 했지만 나중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모실게요. 편하게 계세요.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민지가 제안했죠. 엄마,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4일 정도만요. 저는 좋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서준이는 참 예쁜 아이였어요. 할머니를 잘 따랐죠. 유치원 끝나고 오면 제 품에 안겨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1년 반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지도 자주 웃었고 재훈이도 다정했죠. 저녁이면 함께 식사하고 주말엔 가끔 나들이도 갔습니다. 이게 바로 3대가 함께 사는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였을까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저녁 8시면 퇴근하던 민지가 밤 10시, 11시까지 안 들어올 때가 많아졌죠. 회사 일이 많아서요. 민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엔 피곤함보다는 묘한 들뜸이 있었어요. 재훈이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죠. 예전엔 퇴근하면 거실에서 서준이랑 놀아줬는데 요즘은 방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장모님, 저 좀 쉴게요. 문을 닫는 재훈이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가 싶었어요. 가끔 밤에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은 민지의 옷차림이 달라진 게 눈에 띄었어요.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색깔의 원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죠. 오늘 회식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간 민지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민지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회식을 하고 왔다면 피곤해야 정상인데 민지는 오히려 생기가 넘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준이와 둘이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죠. 서준이가 집 모양을 만들면서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새아빠 오면 할머니는 어디 가요? 손이 멈췄어요. 블록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죠. 서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새아빠라니. 엄마가 그랬어요. 곧 새아빠가 온대요. 그럼 할머니는 다른데 가셔야 한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일은 없었어요. 서준이는 천진난만하게 블록을 쌓으며 계속 말했죠. 새아빠는 키가 크고 멋있대요. 나한테 장난감도 많이 사준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새 아빠라니, 그럼 재훈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보다 제가 다른 데 가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녁에 민지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지야, 너 혹시 재훈이랑 사이가 안 좋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서준이가 오늘 이상한 말을 하더라. 새 아빠가 온다고.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아, 그거요? 서준이가 유치원 친구 이야기 들은 거예요. 걔네 집이 재혼 가정이거든요. 정말 그런 거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민지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서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4시쯤 됐을까요?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식탁 위에 택시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무심코 집어들었죠. 목적지가 청담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담동이요. 민지 회사는 강남역 근처인데 왜 청담동에 갔을까요? 회식을 한다면 회사 근처에서 하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제 통장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받았던 등기후 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지 앞으로 온 은행 서류였는데 실수로 제게 배달된 거였죠. 그때는 그냥 민지한테 전해줬었어요.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그 아파트를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증여한 그 집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죠.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6개월 전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이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렸을까요? 민지 월급이 적지 않은데 말이죠. 사위 재훈이도 회사 다니고 있고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지야, 혹시 돈이 필요한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았더라. 1억이나.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아, 그거요. 사업 자금이에요. 재훈 오빠가 동업제의를 받아서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민지 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 수 있어. 엄마 문제만 해결되면. 엄마 문제라니요.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동안 민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죠. 민지는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았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편하게 통화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지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휴대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안 돼 있었죠. 문자함을 열었어요. 가장 최근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신화라는 곳에서 온 거였어요. 증여세 절세 방안 상담 완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추가 상담 예정. 손이 떨렸습니다. 증여세 상담이요. 이미 증여는 끝났는데 왜 또 상담을 받는 걸까요? 더 내려봤어요. 카카오톡 대화창이 보였습니다. 이름이 민수로 저장돼 있었죠.
대화 내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아줘. 요양원은 알아봤어? 응. 이번 주에 상담 예약했어. 걱정 마. 빨리 정리해 놔도 기다리는 게 힘들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숨이 막혔죠. 요양원, 엄마 문제 빨리 정리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뭔가를 시작하려는 거였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민지가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가 출근한 후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민지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지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6시쯤 민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민지는 지하철을 탔어요. 저도 몰래 따라 탔습니다. 청담역에서 내렸죠. 택시 영수증에 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민지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남자 한 명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민지의 어깨를 감쌌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길을 건너 어딘가로 갔어요. 제 발걸음도 따라갔죠. 목적지는 웨딩홀이었습니다. 웨딩홀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지와 그 남자가 웨딩홀 상담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예식장 예약은 다음 달 초까지 하면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봐요. 웨딩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결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재혼이었습니다. 민지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재훈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혼을 한 건가요? 집에 돌아와 곧바로 재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재훈이는 퇴근 후 집 근처 카페로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재훈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너 이혼하는 거니? 재훈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죠. 장모님, 6개월 전에 협의 이혼 서류에 합의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지가 말하지 말래요. 장모님 상처받으실까봐. 재혼 상대는 누구니? 강민수라는 사람이에요. 사업가래요. 민지가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3년 전이요. 그럼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부터라는 말인가요? 민지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장모님 재산 받아서 재혼 자금 만들려고. 재훈이의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3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럼 남편 장례식 때 울던 것도 가까이 살자던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와 현금 5천만 원,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중년의 법무사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줬습니다. 증여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어요. 법무사는 수증자의 중대한 배은행위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여자가 생활곤란에 처했거나 수증자가
증여자를 심하게 학대한 경우라고 했죠.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말했어요. 재혼 자금 때문이라고 했죠.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은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증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민지 몰래 녹음기를 샀어요. 대화를 녹음해야 했거든요. 웨딩홀 상담 장면도 사진으로 찍어뒀죠. 휴대폰 문자 내용도 캡처했습니다.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방 책상 위에 팸플릿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안내 책자였죠. 표지에 행복한 노인들 사진이 있었어요. 민지가 일부러 놓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본격적으로 저를 내보낼 준비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민지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놓고 간 거냐고요. 민지는 태연하게 여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건강한데 왜 이런 걸 보여주냐고 물었죠. 민지는 미리 알아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다고 했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도 했죠. 혼자요? 함께 사는데 무슨 혼자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또래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편하실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 재혼 때문이지.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훈이한테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이혼 협의한 것, 강민수라는 사람과 재혼하는 것, 다 알고 있다고 했죠.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시어머니랑 못 산대서 나를 떼어놓으려는 거지. 내 재산 받아서 재혼 자금 쓰려고?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그 사람이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저도 편할 거라고 했죠.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편하다니요. 내가 언제 고생했냐고 소리쳤어요. 내 아이 키워주는 게 고생이냐고 물었죠.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아빠 돌아가시고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지? 민지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이를 다시 만났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재훈이는 민지가 강민수를 남편이 죽기 전 3개월 전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거였어요. 민지는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했답니다. 강민수가 재혼 조건으로 재산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제 재산을 노린 거였죠. 1억 대출은 강민수 사업 자금으로 줬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지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남편 사망, 외로운 어머니, 증여, 손주 돌봄, 모든 게 계산된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키운 딸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생겼습니다.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다음 날이었어요. 민지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가족 간 위치 공유가 되더라고요. 청담동 한 레스토랑에 있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증거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쪽을 보니 민지가 보였어요. 맞은편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였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민지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강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여기는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 인사해야지. 이분이 강민수 씨. 강민수가 어색하게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빈 의자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지만 손짓으로 물렸죠. 민지야, 엄마가 증거를 좀 모았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웨딩홀 상담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대출 서류, 요양원 상담 예약서까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야. 강민수가 서류들을 훑어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장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3년 전부터 우리 딸이랑 아는 사이면서 오해라고요? 민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설명할 게 있다고 여기서는 곤란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끝낼 거라고 말했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지와 강민수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엄마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요양원은 알아봤어. 응, 이번 주 상담 예약했어. 레스토랑 안이 조용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민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강민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앉으세요. 당신도 이 일의 공범이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앉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서로 윈윈이라고 했어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집과 현금을 받아놓고 3년 동안 아들을 돌봐준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그게 아니라 아빠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남자 알고 지냈다며? 그때부터 계획한 거지?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 미리 받은 거 아니냐고 했죠. 그 말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준 증여 취소 통지서였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법무사 사무실로 나와. 증여 취소할 거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이미 자기 명의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저는 통지서를 민지 앞에 밀어놨습니다. 수증자의 중대한 배은행위가 인정되면 취소 가능해.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민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죠. 요양원 이야기는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는 이미 내 딸이 아니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걸었어요. 뒤에서 민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먼저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10분쯤 늦게 왔죠. 혼자였어요. 재훈이도 강민수도 없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잠을 못 잔 듯 부어 있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증여 취소 사유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추증자가 증여자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 재혼 자금으로 증여, 재산을 사용하려 한 것, 이 모든 게 배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죠.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동의하십니까? 법무사의 질문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했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파트는 일주일 내로 명예 이전하겠습니다. 대출금은 민지 씨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은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48개월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딸이 제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동정할 여유가 없었어요. 절차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민지가 뒤따라 나왔어요. 일주일 후 아파트 명의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그 주 주말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죠. 서준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장모님,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서준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냐고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준이를 꼭 안아줬죠. 할머니는 여기 있어. 서준아. 1시간쯤 함께 놀아줬어요. 서준이는 예전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와 강민수의 재혼이 무산됐다고 했죠. 강민수가 재산 문제로 발을 뺐답니다. 증여 취소된 걸 알고 나서요. 민지가 많이 힘들어해요. 직장도 그만뒀대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민지와의 이혼도 곧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양육권은 재훈이가 갖기로 했대요. 민지가 서준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했죠. 장모님, 가끔 서준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한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재훈이와 서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긴 건지 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산은 되찾았지만 딸은 잃었어요. 손주는 만날 수 있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며칠 후 마트에 갔다가 멀리서 민지를 봤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혼자 걷고 있었죠.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숨었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지가 사라진 후에야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당당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추억도 많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었죠. 혼자 살기에 딱 좋았어요. 남은 돈으로는 노후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은행 적금도 들고 안전한 투자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어요. 복지관에서 시작한 모임이었죠. 다들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산은 끝까지 본인이 관리하세요. 미리 주면 안 돼요. 제가 모임에서 했던 말이에요. 다들 공감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에게 집을 줬다가 쫓겨났대요. 또 누군가는 며느리에게 소가 예금을 다 빼앗겼다고 했죠.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어요. 모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너무 자식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고요. 내 노후는 뒷전이고 자식 잘 되는 게 곧 내 행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었어요. 서준이는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재훈이가 데려왔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이제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 학교 가면 한글 배워서 할머니한테 편지 쓸 거야. 그래. 서준아 할머니가 기다릴게. 아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요. 엄마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죠. 민지에 대한 소식은 재훈이를 통해 간간히 들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했대요. 월급은 예전만 못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했죠. 혼자 자취방에서 지낸답니다. 서준이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재훈이가 아직은 안 된다고 했어요. 장모님 허락받으면 그때 보여줄게요. 재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민지를 만날 마음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민지가 보였어요. 저도 민지를 봤고 민지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민지는 많이 말랐어요.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에는 라면과 김치가 보였어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렸어요. 서로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건강하세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모임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말라고 했어요. 끝까지 본인이 관리하라고 했죠. 혹시 주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내 돈이고 내 선택이니까요.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자식의 선택이니까요.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죠. 하지만 당당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과 당당함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요즘 저는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워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가끔 서준이가 오면 함께 물을 줍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살아있음이 느껴져요. 민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은 제 삶을 사는 게 우선입니다. 누구도 아닌 저를 위해서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니까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